여러분 3분기 가계빚이 또 사상 최고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이자를 올리고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까지 다 부숴가면서 별짓을 다 했지만 가계빚이 늘어나는 것은 막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3분기에 1844조 9천억 원, 1845조 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아무리 말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중단하고 또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국민들은 지금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1금융권이 안 되면 2금융권, 2금융권이 안 되면 3금융권, 그것도 안 되면요. 불법 사채라도 지금 써야 될 판입니다. 그만큼 가계가 무너졌고요. 시장경제가 박살났었고요. 바닥경제가 붕괴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생활고를 이겨낼까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집값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집값이 완전히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닉 바잉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누구나 아이고 지금 집 못 사겠어. 나 벼락거지 되기 싫어 하면서 집을 자꾸 사야 되니까 가계신용이 늘어날 수밖에요.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값도 올라가잖아요. 전세값도 덩달아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또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국민을 빚더미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2020년만 보더라고. 2020년 2분기만 보더라도 163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3분기 1년 만에 지금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1844조 9천억 원이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200조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200조 이상이. 이게 여러분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정부는 막는다 엄청나게 난리를 쳤지만 여러분 보세요. 9.7% 늘어났습니다. 2021년 1분기 9.5%보다 높죠. 2020년 대부분보다 높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보다. 단지 지난 2021년 2분기 10.4%보다는 낮다는 건데 이게 낮다는 걸 가지고 지금 호들갑을 떨 일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부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낮췄잖아요. 강제적으로 낮추는 바람에 지금 이거를 봐서는 조금 줄어든 듯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야, 우리 경제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분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판매 신용이라고 하는 카드 매출을 빼면 전체 대출 잔액이 말입니다. 대출 잔액입니다. 대출 잔액은 1744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844조 9천억 원의 이 나머지 부분 차이 나는 액수는 판매 신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카드는 긁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카드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잘 보자고요. 이거를 잘 보면 진짜 여러분 저는 놀랄 노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1년 3분기에 주황색 한번 보세요. 20조 8천억 원이죠. 주황색이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0조 8천억 원이면 지금 그 어느 시기보다 많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2016년 4분기에 24조 2천억 원이 2016년. 그러니까 2016년 4분기 이후로 또 가장 많다는 거예요.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막는다 했는데 못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집값이 올랐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거든요.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 어떡하든 1금융권이 됐건 2금융권이 됐건 3금융권이 됐든 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예, 집을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좀 더 나가 볼게요. 더 심각한 것은 예, 연한 파랑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16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6조 2천억 원이. 16조 2천억 원이 늘어났으면 다른 때보다가 늘어난 액수는 적습니다. 이게 이제 대출 규제의 영향입니다. 대출 중단의 영향이고. 이 파란색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신용이 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외에는 대출을 다 막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신용대출 규모도 줄였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는 어떨까요? 무주택자. 그리고 저신용자는 어떨까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정부의 대출 중단이나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나 혹은 저신용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불리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지금 줄은 것만큼 말입니다. 줄은 것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무주택자나 저신용자는 살기가 팍팍해요. 예, 최악의 경우 돈이라도 빌려서 생활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생활고까지 못 이겨낼 수 있게 대출을 막고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 제가 제목을 달 때 말입니다. 예, 국민 빚더미라고 달한 거예요. 이제 가계부채가 국민 빚더미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 예, 최악의 조치라도 취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부문의 정책 대전환. 지금 그게 아니고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844조 9천억 원이라는 건 장난이 아닌 숫자죠. 한나라 국민이 총 생산하는 총액 이거를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국내 총생산이 1933조입니다. 1933조. 얼마 안 남았어요. 1933조. 가계부채가 전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보다도 지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충격이죠. 여기에다 여러분 예,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을 포함하면 2천조가 넘습니다. 벌써. 한나라의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보다 많다니까요. 그러면 예, 결국 언젠가 그 어느 때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시기에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정부가 이게 변두리 전략, 변두리 정책으로 변죽만 울리는 정책으로 가지고는요. 이걸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 정책을 빨리 바로잡는 그런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예, 이념을 떠나서요. 저는 이념을 가지고 경제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념을 떠나서 분명히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경제의 왜곡 현상이 지금처럼 계속 가중돼서요. 경제 전 영역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파급된 곳도 많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부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부채를 못 이겨내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이 올 겁니다. 저는 그 시점이 지금까지는 외부로부터 충격에 의한 위기였다면 뭐 오일 쇼크도 그렇죠. IMF 외환위기도 그렇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의 어떤 발생되는 위기, 이것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부 충격이야 외부 변수만 사라지면 그 충격이 사그라들 수 있지만 내부 충격은요, 그 변수를 사그라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변수는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진짜 힘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내부로부터의 충격, 그로 인한 경제 위기는요 오래갑니다. 단숨에 극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 실물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 빚더미 청산, 이것은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으로 이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